네, 비건 먼지 비건 토크 2부. 오늘의 비건 토크는 저희의 비건 일상을 딥하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22대 총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방송을 지금 마포라디오에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 지난주, 지지난주에 총선이었을 것이고 팟캐스트 팟빵을 듣고 계신 분들은 2주 전인 총선이 끝났을 텐데요. 저희 지금 녹음하는 시점에서는 바로 며칠 전, 바로 지난주에 총선이 끝났거든요. 따끈따끈하게 가져왔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투표를 하기 전에 저희는 비건들이니까 저희가 팔로우하고 있는 이런 시민단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동물해방물결이 만들어준 카드뉴스에서 각 정당들의 그 뉴스들을 되게 잘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원내 진입한 정당들의 그 동물 공약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국민의힘인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원내 정당의 지금 2석이죠. 그쵸. 2위죠. 가장 두 번째로 많은? 네. 석을 가지고 있고 여당이죠. 네, 여당인데요. 우선은 반려동물 생태 정보 확대 및 등록, 진료부 공개 의무화, 진료 항목 표준화 및 보험 활성화, 진료비 부가 세면제 확대, 반려동물 입양자 보호자 교육센터 설치, 공공장례시설 신설 추진, 장애인 보조견 및 도우미견 제도 확대, 이렇게 총 한 8개 부분을 신설해서 왔는데 이게 전부 다 반려동물 이야기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이 보고 있는 동물 공약, 동물이라 함은 무조건 함께 사는 반려동물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표현이 옛날에는 애완동물이었는데 지금 반려동물이라고 표기한 건 좀 새로웠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진료 항목이나 세금이나 이제 입양자, 보호자 얘기 관련 같은 경우는 다 반려동물에 한정되어 있다는 게 좀 아쉬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이 정책들은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서 이런 것들은 합의할 필요 없잖아요? 맞아요. 합의할 필요도 없는 거를 정당의 공약으로 들고 온다는 게 좀 저는 확실히 보수는 보수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1 원내정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이거 되게 유의미한 법인 것 같이 들리는데 세부 항목들은 봐야겠지만 어쨌든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및 동물 비물권화 민법 개정,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동물을 그쵸. 물권화하지 않는다는 것. 민주당이 몇 년째 계속 다시 발의하고 있는 법안인데요. 아주 중요한 법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이때까지 나의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해쳐졌을 때 재산으로. 네, 이것을 재산으로 취급을 하는, 물건으로서 취급을 해야지 오히려 더 형량이 높게 나오는 경우들이 발생했고, 그것을 좀 개정을 해서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동물 학대하는 것이 더 형량이 높게 변경은 되긴 했으나 그래도 여전히 동물이 재산으로 여겨지는 건 법적에서 여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물들의 비물권화를 민법 개정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물복지법으로 개편을 하는 과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을 같이 넣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꼭 됐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사실 되게 많은 의석수 가져가셨으니까 꼭 이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비물권화 민법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좀 유의미한 정책들만 좀 더 보면 개식용 종식 절차 이행을 지원하겠다. 동물원 농장 동물복지를 개선하겠다. 동물 대체 시험 활성화법을 제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또 약간 의미 있다고 생각한 것 중에 방금 언급해 주신 것 중에서 개식용이야 이미 너무 뜨거웠던 이슈고 당연히 이제 이거는 이행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이었지만 동물 대체 시험 활성화법도 되게 반가웠거든요. 왜냐면 국내에서도 아직도 되게 무의미한 동물 실험이나 사실 동물 대체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실험인데도 계속 그 외주를 줘서 동물 실험을 하는
어떤 산업이 남아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결과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옛날부터 나와 있었어요. 동물 실험을 해도 인간 적용이 안 된다.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밝혀진 바가 많아서 해외에서는 이미 동물 실험을 금지하거나 그만둔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 나라들이 뭐 피해를 받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산업적으로 뭐 그럼 발전을 덜 했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항상 임상 전에 동물 실험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의례적인 절차를 법안으로서 이제 대체할 수 있다면 정말 반가운 거죠. 네, 그리고 또 많이 표를 가져간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해주지 않은 걸로 보아서는 아마 별로 다른 안을 내오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동물 의제까지는 많이 조국 혁신당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를 확인했고, 그리고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동물 학대자 소유권 제한, 그다음에 학대 이외 학대 우려의 경우에도 격리 조치 등 보호 조치, 되게 기본적인 상식적인 말들을 또 정책 안으로 내놓으셨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실행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네, 꼭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그 외에 다양한 진보 당들에서 이번에 동물공약 많이 내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 동물공약 같은 경우는 항상 총선이나 대선이 있을 때마다 동물 단체, 동물 복지, 동물 권 단체에서 항상 질의서를 보내는데 답변을 아예 하지 않거나 제대로 된 공약이 없는 경우도 있어 왔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답변서도 해주시고 공약도 이렇게 여러 개 내주신 거 보면은 아무래도 동물권 의식이 조금씩은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희망적인 생각도 하게 되는 바가 있었어요. 저는 그리고 되게 아쉬운 게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기후나 동물권이나에 대해서 되게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당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정당의 의석수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던 게 되게 이변이라면 이변이고요. 뒤에서도 좀 더 자세하게 다룰 텐데요. 그들이 다뤘던 동물 공약을 그래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펫숍을 폐지하겠다. 이거는 사실 다른 당에서 내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얘기를 했죠. 펫숍 네. 폐지. 네, 이거는 되게 커다란 또 다른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 되게 이것이 사실 특정 국가들에서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서도 펫숍이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법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번에 개식용이 금지가 됐으니까 펫숍도 확대됐으면 좋겠고 마트 가면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별별 펫숍 다 있고. 막 새들이랑 뱀들이랑 막 온갖 생명체들이 그 안에 있는 거 보면은 이렇게 마트에서 쉽게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높이의 시선에 있는 동물들이 있는 게 말이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너무 공감하고요. 심지어 몇 년 전에는 온라인상에서 동물을 구매하면은 택배로 보내가지고 엄청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여론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거를 물건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분노를 하는 건데 왜 마트에 가면 당연하게 이걸 물건 취급하는 문화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또 녹색정의당에서 낸 게 동물의 법적 지위를 독립된 생명체로 명문화하겠다. 사실 이제 헌법 개정도 이야기가 막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헌법 개정안 자체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명문화하는 것도 되게 고민을 녹색정의당 내에서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동물 학대 축제를 폐지하겠다. 이것도 사실 지역 산업에서 되게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내건 말이 없었거든요. 막 어떤 데는 여전히 고래 축제를 하고 있고 어떤 데는 산천어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지역들을 사실 비례대표로서 되게 많이 뽑히는 당들이 선거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좀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주길 바랐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은나는 또 보면서 소개하고 싶었던 그 정책들이 있을까요? 네, 방금 얘기해주신 녹색정의당에서 아까 얘기한 그 동물실험 폐지를 목표로 한 대체시험 법안도 똑같이 얘기했었고요. 저는 이제 자연과 동식물에 대한 생태법인 지정 이 부분 제가 좀 관심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법인이라고 하는 게 법적 인격이라는 말의 줄임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회사나 단체에 대해서는 법인이란 말 자유롭게 쓰죠. 사단법인, 뭐 영리법인 다양하게 말을 쓰고 있고 그 법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아이디어여서 시작한 게 인간이 아닌데 인간처럼 주권이 있다라는 법적 지위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아닌데 인간처럼 법적 지위를 가져야 되는 건 생태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미 강이라든지 산 혹은 어떤 나무에 대해서 법인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국내에는 아직 그런 이례가 없거든요. 이런 판례도 없고 아예 그런 시도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녹색정의당 정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에서 생태 법인을 지정을 해야 한다. 동식물과 자연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정말 진행이 된다면은 진짜 많은 생태 문제들이나 지금 이제 충돌하고 있는 예를 들면 이게 되게 법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했을 때 어려운 지점인 게 어떤 바다를 메워서 건물을 짓는다 했을 때 건물을 짓는 회사는 법인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요, 법에. 근데 그 바다는 아무도 그걸 보호하는 자격이 없거든요. 근데 아무리 거기에 있는 환경단체나 이 자연과 생태가 이런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나와도 그거를 보호하거나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그 자연에 지위가 없는 거예요. 생태의 법인을 인정하는 순간 싸워볼 만한 거죠. 법으로 누가 더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냐를 싸워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당장은 아니어도 꼭 언젠가는 필요한 국내에 꼭 필요한 법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이게 다양한 아이디어나 그런 생각들은 진보 정당에서 되게 많이 내준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비건이 된다라는 것은 저는 더 많은 미래를 상상하고 더 많은 존재들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상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법안들을 이야기를 할 때 누가 어디까지 상상하고 있냐가 잘 보이는데 그런 감수성이 사실 다른 문제에도 닿길 마련이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저는 녹색정의당의 이런 상상력들이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저에게도 되게 많이 영감이 되는 법안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공감을 하고 저도 그런 의미에서 어쩔 수 없이 비건이나 동물권 그리고 생태와 기후위기를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녹색정의당이 내세운 공약이나 어떤 태도에 대해서 항상 공감하는 바가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아쉽게 아까 언급한 대로 녹색정의당이 0표가 나왔잖아요. 사실 저희가 지금 방송하고 있고 녹음하고 있는 마포구에서도 지역구로 출마를 해주셨는데 전 되게 반가웠거든요. 네, 갑과 을 모두 다 출마하셨죠. 네. 갑은 김혜미 후보가 그 다음에 을은 장혜영 후보가 나오셨습니다. 근데도 두 분 다 이제 지역구에서 당선되지 못하셨고 그리고 좀 저희가 많이 희망을 걸었던 심상정 당대표 같은 경우도 고양갑에서 이제 후보로 출마하셨는데 되게 아쉽게도 안 되셔가지고 이어서 은퇴 선언을 하셨죠. 좀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이제 저번에서는 원내 6석을 가져갔었나요? 맞아요. 6석 가져가셨어요. 다 비례로. 그래서 꽤나 그래도 그 캐스트보트를 쥐고 있었던 정당이 이렇게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되게 관전할 만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고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 다양한 분석들이 있는데 저도 이걸 눈여겨보다 보니까 이게 12년 만에 영석을 가져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향력으로 보면 20년 정도 후퇴한 거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그랬을 때 사실 이번에 장혜영 후보 같은 경우는 마포에서 1,800표 가져가셨고 김혜미 후보 같은 경우는 마포갑에서 2,000표 정도 가져가셨는데 분명 지지가 없진 않았었고 좋아하는 분들도 혹은 그 뜻을 지지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사실 마포 같은 경우는 꾸준히 해온 후보 의원들이 있어가지고 지역구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기존에도 비례로 훨씬 많이 의석수를 가져가셨는데 이번에는 지역구를 많이 내셔가지고 좀 그 부분에서 페인을 보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전에는 민주당이 제3당으로서 그 정의당과 함께 보수당을 좀 견제하고자 민주당은 지역구에 집중하고 그리고 좀 정의당은 비례에 집중하는 식으로 표를 나눠 갖는 그런 합작을 좀 해서 해왔는데 이것도 뭐 분석일 뿐이지만 근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너무 떨어지고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득표율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정의당과 이런 협업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또 페인으로 보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실 조국혁신당이 나오면서 조국혁신당 맞나요? 맞아요. 사실 지금 약간 신당들이 많아가지고 이름이 헷갈리죠? 네, 지금 떠올랐을 때 바로바로 매치가 안 되는데 제가 되게
명사에 취약해가지고 약간 딴 길로 세자면 저 역사를 되게 역사의 흐름을 좋아하지만 역사의 그 인과관계를 설명해주는 그런 다양한 해석들이 좋았지만 그 조선 독립하던 시기에 되게 많았던 그 조선 독립당 독립당이었나 독립부 독립과 뭐냐 어쨌든 수많은 네네. 단어들을 합체해가지고 만드는. 고유명사들. 근데 그게 당위성을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깍 매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긴가요? 되게 1 더하기 1은 2 같은 이유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 이름을 짓는 건 다 그 당시에 사람들 마음이고 딱 그 어떤 걸 했느냐와 그 이름이 매치가 안 된 경우도 꽤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막 계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딴 길로 잠시 샜고요. 근데 이번에 실제로 방금 언급해주신 대로 굉장히 많은 신당들이 나와서 다들 투표해보셨으면은 그 40번까지 나온 엄청 긴 비례 투표지에 놀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까지 다 있어가지고. 이렇게까지 나와야 됐었나?라는 생각이 전 종이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연과 기후위기 고민하는 분들은 이걸 꼭 이렇게 아직까지 아날로그로 해야 되느냐. 그 비트코인도 나오는 마당에 이거를 좀 어떻게든 온라인으로 뭐 인증하게 하거나 비례라도 이렇게 할 수 없냐 이런 말까지 나올 만큼 되게 다양한 그 산업에 있는 분들이 그 의문을 제기하더라고요. 왜 아직도 이걸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왜 수기로 또 해야 돼? 이게 또 이전에 부정선거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이번에는 다 수기로 했잖아요. 새벽까지. 근데 저는 몰랐던 게 보수 쪽에 가까우신 분들은 이게 진짜 조작 선거가 있다고 믿으셔가지고 진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선거를 잘 안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바꿔치기 할 확률이 있을까봐. 네, 그래서 투표율을 보면은 이제 보수 진영이라고 불리는 TK 쪽이 사전 투표율이 제일 낮다고 나오거든요. 재밌다. 전 몰랐어요. 네, 저도 그래서 몰랐는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아직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는 데는 좀 반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맞아요. 어쨌든 역대급으로 긴 비례정당 후보들의 목록을 보면서 이름이 헷갈릴 만도 하다. 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제 주변에 녹색정의당 지지자들이 좀 있는데 그분의 이제 할머니께서 자기 손주가 그 당을 지지하는 걸 알고 너네 뭐 기후 어쩌고 하는 곳이지라고 해서 비례 후보도 갔더니 기후가 이름이 붙은 당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과 헷갈려서 그 당이지라고 했는데 거기 아니야.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후나 진보 이런 말을 여기서나 저기서나 다 붙이고 뭐 나무 이런 말도 붙이고 하다 보니까 정말 녹색 정치를 고민하고 생태주의를 고민하는 당이 어디인지를 좀 구별하는 게 물론 그런 당들이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내가 생각했던 그 당이 이 당인지 이게 이름이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도 다 정당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를 다 마치고 정당하게 정당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뭐라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냥 더 세력화를 위해서 뜻이 맞는 사람들이라면 좀 합쳐라. 합쳐줬으면 좋겠는 마음. 그렇죠. 사실 효율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그런 신당이 많았던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전에 비해서 제가 이제 올해 22대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결과를 한번 가져왔는데 어떤 신문사에서 되게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이 이미지로 정리된 걸 가져왔어요. 그랬을 때 이번에 좀 다들 놀랐던 게 완전 좌우가 정말 좌우로 나눠가지고 싹 대한민국이 이렇게 왼쪽은 싹 다 파란색, 오른쪽은 싹 다 빨간색, 서울은 위에는 파란색, 아래는 빨간색. 이런 경향성이 원래도 있었지만 더 짙었다. 이번에 거의 예외가 거의 없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거의 냉전 시대 때 독일이냐고 믿을 만큼. 다들 그래서 저희 나라는 동서남북 찢어져가지고 독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까지 나올 만큼 아주 흥미로웠죠. 그리고 저희끼리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게 비례대표 표와 지역구 표가 한 명씩 원내 이제 한석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그 한석이 정말 똑같은 가치이냐 했을 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2.2배 정도 차이 나게 조정이 됐다고는 했는데 이게 헌재에서 그 한 명이 투표하는 투표의 무게가 비슷하도록 계속 조정을 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서울을 보면은 당선된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유상범 의원 혼자서
홍천, 화성, 영월, 평창을 다 커버를 다 하시고 동해, 태백, 삼척, 정선은 이철규 의원 혼자서 다 대표를 하게 되니까 지역구를 여러 개의 지역을 한 명이서 대표하게 됐을 때 당연히 서울은 마포 하나에만 2명의 지역구 의원이 있는데 당연히 예산 배정이라든지 체육 싸움에서 그 지역이 국회의원이 많을수록 더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됐을 때 균등한 지역 발전이 어렵게 된다라는 지점에서 이렇게 한 표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지역 균형의 발전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의 무게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당연히 그랬을 때 수도권의 쏠림 현상을 막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인구의 재분배 이런 과정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 투표였다라고 저희는 봤습니다. 네, 정말 공감합니다. 이게 점점 더 서울과 비서울 지역 간의 지역구 의원 표의 무게 차이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이 아무래도 인구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의원 늘어나는데 지역은 그렇지 않고, 근데 이걸 근본적으로는 삐삐피디 말한 대로 인구가 분배가 돼야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이게 계속 빈익빈 부익부처럼 서울에 이렇게 의원수가 많고 서울을 대표하는 원내대표가 많을수록 당연히 서울이 살기 좋아질 것이고 더 많은 자원이 여기 집중될 것인데, 왜냐면은 당연히 지역구 의원은 자기 지역에 이득이 되는 공약을 내걸고 싸울 수밖에 없고 그래야 당선이 될 거니까 그런 각자의 이제 정말 이권 싸움을 생각했을 때 지역구 의원이 이렇게 점점 더 힘이 없어질수록 이건 더 심해질 뿐 아닌가? 어떻게 이거를 보완을 해서 지역구도 차별받지 않고 어떤 자원 분배에 있어서 계속 배제되거나 수도권의 식민지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치구로서 지역당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와 권리를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게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서울이 300좌석 중에서 48좌석이거든요. 그럼 거의 6분의 1을 서울 출신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가져가고 있다는 건데 그건 사실 되게 엄청난 힘인 거죠. 그렇죠. 이거 나중에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22대 지역구 선거 결과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게 실제 지도보다 서울이 훨씬 크거든요. 서울 경기도가 정말 커요. 그래서 한번 비교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지역차별이 심한지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주가 땅으로 엄청 큰데 제주는 3명밖에 없잖아요. 서울이랑 비교해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저희가 21대랑 또 비교를 해서 가져왔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정의당이 6석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아예 없고 또 새로운 신당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또 지난번 대선 때는 무소속이 되게 또 많았어요. 무소속인데 지역구에서 그 지역 기반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나오신 분이 많았고 이번엔 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역구로 당선된 분들은 새로운 미래랑 진보당 이렇게 있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눈여겨볼 만한 거는 당연히 더민주, 국힘이 각각 175, 108석을 가져갔고 조국혁신당이 12석을 가져간 것이 아주 특징적인 면 중에 하나죠. 새로운 신당 치고 진짜 많은 석을 가져갔고 비례대표로만 12석을 가져갔어요. 근데 비례대표 후보들이 되게 쟁쟁했어요. 그렇죠. 저 진짜 비례대표 후보들을 보고 1번 후보가 검찰에서 계셨던 분이었는데 엄청 그 내부에서 뭐 가정폭력에 시달리셨던 분들을 수사하는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그 안에서 일어났던 2차 가해가 일어날 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되게 그 안에서 가이드라인을 처음 짜신 분, 뭐 그런 분이 비례대표 1번으로 나오셨던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3위, 5위도 은나가 얘기해줬었는데. 맞아요. 제가 이것도 계속 얘기했거든요. 조국혁신당 지금 비례대표 후보가 장난 아니다. 이러고 한참 전부터 얘기했는데 정말 쟁쟁한 분들 데려오셨어요. 정말 이분이 정치를 어떻게 하실까 싶을 만큼 너무 잘난 분들,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좋은 변화 일으켰던 분들을 많이 데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비례대표 3번, 5번에도 계속 여성 후보 이제 홀수니까 말씀드리자면은 구글 말해야 되나? 엄청 우리가 모두 다 쓰고 있는 기업이죠. 그런 그룹의 아시아 최초 PM이었던 분도 데려오셨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그분이 검찰장 출신으로 알고 있고요. 또 다양한 그런 또 사회변화 일으켰던 분들을 비례대표로 데려오셔가지고 흥미로웠고, 또 이거에 대해서 또 그런 말도 나왔어요. 그 민주당이 지역구에 집중하고 조국 혁신당이
뭐 비례대표 집중하는 식으로 같이 협업을 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협업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분석도 많고 실제로 두 당이 만나거나 당대표끼리 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민주 지지자들이 했던 말이 지민 비조다 이런 말을 아예 퍼뜨리고 다녔거든요. 그런 어떤 커뮤니티 같은 데서 퍼뜨렸다고 뉴스에 막 나왔는데 지역구는 민주, 비례는 조국 이런 식으로 그 어떻게 보면 상대 당인 국민의힘을 밀어내기 위해서 계속 지민비조라는 유행을 만들었는데 또 그거를 국민의힘인 나경원 의원이 아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맘카페 쪽에서는 지국비조라고 하던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구는 국민의힘이고 뭐 비례는 조국 뽑아라 이런 식으로 좀 같이 그걸 편승해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 그런 흐름까지 나올 만큼 조국의 지지율이 거의 매주 높아졌잖아요 진짜. 그래서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맨 처음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인 개혁신당이 나왔을 때는 개혁신당이 사실 돌풍을 일으킬 줄 알았거든요. 그때 또 엄청 뉴스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 같이 했던 그 이준석 의원이랑 이낙연이랑 대표. 같이 나와가지고 이낙연 대표가 또 함께한다고 하니까 또 그때 류호정 의원도 함께할 뻔했고. 네 맞아요. 그래서 또 엄청 센세이션했죠. 근데 그 예상 밖의 결과로 조국혁신당이 되게 많은 표를 가져가면서 되게 자리를 많이 가져가면서 캐스트 보트를 쥐었다. 진짜. 네. 근데 저는 좀 화가 나는 게 저는 화가 나는 부분을 사실 저희는 예능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방송을 만들고 분명히 저희가 말하는 기조에서 좀 느끼시긴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전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어디까지 우리의 그걸 티낼 것인가. 제가 티 별로 안 내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티가 안 낼 수는 없는 것 같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들으시는 분들도 그냥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일 뿐이다. 어떤 특정 우리가 얻는 걸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거나 호불호를 밝히는 바가 아니라 이런 총선이었다라고 저희 소회를 얘기하는 방송으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준석 당대표가 지역구로 싸우는 과정에서 되게 많은 전략을 잘 폈기 때문에 당선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준석 대표 같은 분이 국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제 눈치를 보면서 말씀하시네요.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어쨌든 군사주의에 되게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왜냐면 군사주의가 되게 많은 탄소를 배출을 하고 그리고 인권 침해도 하고 자연을 파괴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인권 침해 말고도 그 되게 상명하복의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구조잖아요. 그런 것들이 건강하지 않은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군대 문화가. 그 안에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지금 군대가 당장 모두가 다 사라질 수는 없다는 건 알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점은 총기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막 더 무장해야 되고 이런 게 평화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더 평화롭게 가는 일은 군사주의로 빠지면 안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남녀 평등 뭐 어쨌든 성평등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준석 대표가 여성들도 군대를 가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고 그것들이 되게 남성 커뮤니티에서 지지를 받고 이런 행보들이 전 되게 포퓰리즘 정치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포퓰리즘이자 사실 지금 국내에 만연한 안티페미니즘적인 그 청년 남성들이 가진 역차별이다라는 어떤 시선과 여성에 대한 혐오, 굴절 혐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 코드를 가지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같이 얘기하기 위해서 저도 막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얘기를 다른 친구들이라도 했고 막 알아보고 하는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느낀 바도 있는 게 뭐 좋아한다는 건 아니지만 말하기 참 어렵네요. 그 호불호를 밝히지 않고 말하는 게. 근데 딱 집어서 여성 혐오적이나 소수 혐오적인 말을 정말 그 뉴스에 딱 나올 만한 얘기를 한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성인지 교육을 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침해를 사상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사상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말도 어려워. 제가 틀리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어려워서 그런 거잖아요. 이게 되게 쉽게 인상 깊게 박힐 만한 단어가 아니게 애둘러서 어렵게 표현하는 혐오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되게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성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이 성차별은 별로 없는 건데라고 말하는 식의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성차별을 딱 했냐 하면 하지 않아. 예를 들면 방금 삐삐디 말대로 예를 들게요. 더불어민주당에 있던 이재명 같은 경우는 살림은 역시 여자들이 잘한다. 이런 발언들은 확 여성 혐오처럼 느껴지잖아요. 여성들이 살림을 잘해? 그런 말을 당대표나 혹은 그런 권위 있는 정치인이 했을 때 여성들은 살림을 잘하니까 살림을 하는 말인가? 그건 정말 성차별적이다라고 바로 기억이 나는 말이거든요. 그런 말도 최근에 또 언론에 많이 나왔었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 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이 미 장교에게 성상납을 했었다. 라는 이제 정말 근거 없는 이제 또 성매매 혐오 플러스 그 어떤 특정 여대의 학생들을 싹 다 성매매했던 사람들로 편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그런 여성 혐오를 말을 했을 때 되게 자극적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말에 비교해서 이준석 같은 경우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은 없는데 꾸준하게 소수자 차별을 해온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전장현에서 이제 지하철 이동권 시위를 했을 때도 그 어쨌든 국민을 볼모 삼아서 자신들의 이동권 투쟁을 하는 것처럼 이제 장애 투쟁을 하시는 분들을 몰아갔잖아요. 저는 그렇죠. 그런 발언들을 하는 사람이 국회에 갔다라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요. 할 말을 이 정도면은 저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준석이 이제 전장현에 대해서 이제 언급했을 때 전장현 같은 경우 반대로 이준석한테 토론하자라고 했는데 무제한으로 하셔라 이런 식으로 응대한다든지 그러니까 특정하게 딱 어느 소수자를 차별했다기보다는 계속 태도 자체가 어떤 자기들의 편, 그러니까 이준석이 서고 싶은 편은 명확하게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혹은 소수자들이 아니라 그냥 정상가족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남성들 그리고 뭐 국방의 의무를 지고 온 사람들 국가의 뭐 어떤 면으로든 이바지한 고소득자 노동자들,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 편에 서고 싶다는 게 너무 명백한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정치가 결국엔 편 나누기라 생각하거든요. 편을 민주주의에서 나눠가지고 누구 편에 서고 싶은가가 나의 정치적 신념이라 생각을 해요. 사실 옳고 그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누구 편 들고 싶은지 차이일 뿐이에요. 왜냐면은 뭐 진짜 1조 가지고 있는 자산가가 있을 것이고 내 주변에 빚만 학자금 대출만 막 밀려있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그 둘 중에 내가 누구 편에 서고 싶어 해서 나는 학자금 대출 있는 친구 편에 서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이준석이 누구 편에 서고 있냐 하면 확실히 내 편은 아니라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저 방금 전에 얘기하는 거에서 되게 웃긴 밈이 생각났는데 요즘에 팝업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선거를 갔다 오신 분이 저 민주주의 팝업 스토어에 갔다 왔어요. 라고 현재 X9 트위터에 남겨주셨던 글이 기억이 나네요. 너무 공감을 하고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되게 비효율적이고 각자 자기 이권과 편을 나눠가지고 서로 설득하고 충분히 대화하는 과정이 그 시끌시끌함이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당연히 항상 갈등이 있고 다른 의견들이 있고 부딪히고 해야 되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그걸 너무 충분히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거죠. 충분히 정말 대화하고 있냐, 충분히 필요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냐 했을 때 너무 우리나라 거대 양당이 지금도 다 차지하고 있고 이번에 또 그랬고 그런 게 좀 답답한 면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당장 몇 석을 누가 가져갔냐 보다도 그 거대한 구조 안에서 계속 양당이 싹 다 가져가고 그 남은 작은 의석수를 작은 신당들과 진보당들이 나눠 갖는 이 형태도 전체적으로 조금 암담하고 답답하거든요. 다양한 의견들과 입장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정당들이 없다라는 뜻이죠. 한편으로는 또 더민주에 대해서 누군가는 진보라고도 하고 누군가는 중도보수라고도 하고 중도라고도 하는데 다 같이 중도를 그냥 바라고 있는 건가? 이게 국민의 뜻인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간접민주주의 안에서 내 뜻을 잘 펼쳐주길 바라면서 당을 뽑을 텐데 이렇게 지금도 계속 더민주나 2위로 국민의힘이 많이 뽑히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혹은 대중이라고 하는 대국민, 정말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미래는 중도인 건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서 누구의 편에도 서기를 다들 망설이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굉장히 정치 혐오나 정치 소외가 심한 청년계층도 그렇고 청년이 아니더라도 사실 대체로 우리나라가 정치에 대해서 막 많이 얘기하는 문화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총선 하자고 했을 때도 마포 FM에서 비건 방송하는 우리가 총선 얘기하는 게 맞아도 한편으로 고민이었지만 그럴수록 정치 얘기를 더 많이 해야 한다. 우리가 누구 편을 들고 싶고 어느 당이 누구 편을 들고 있고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하고 충분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규칙을 정하는 사람들인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런 방송을 준비했고요. 들으시는 분들도 평소에는 비건 먼지를 재밌게 들어주셨더라도 오늘은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들어보자라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총선 앞두고나 총선 후에 느꼈던 감정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다양성 공약 같은 경우도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또 노숙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새진보연합 같은 경우는 이런 답변을 해줬어가지고 이런 것도 조금 이번 총선에 약간은 나아진 점이 아닌가. 물론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래도 이런 걸 답변했다는 것 자체가 이전에는 답변이 거의 안 왔던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좀 총선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여성이 이번에 국회 중에서 제일 많았다. 역대 국회 중에서. 근데 그게 20%에 불과한 거예요. 60명이 국회에 들어갔는데, 이 점은 여전히 좀 한국에서 너무 아쉬운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거의 50대 51로 나뉘는 그날은 언제쯤 올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도 이번에 초유의 감심을 저희들끼리 가지고 있는 것은 추미애 의원께서 이번에 국회의장이 될 것인가 안 될 맞아요. 것인가. 6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6선이고 제일 많은 연선을 하신 분이 국회의장을 하는데 꼭 하셨으면 좋겠고 벌써 그 추미애로 하라고 추미애로 합의바 해서 미애로 합의바 이런 게 유행하고 있던데 너무 귀여운 포스터여가지고 네, 그 당과 그 개인 의원을 지지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꼭 한번 여성 국회의장 한 번도 안 나왔다고 하는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22대 총선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팟캐스트 팟빵에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번 총선 끝나고 느끼신 바 혹은 저희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덧붙이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써주신 분들은 저희가 방송에서 읽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그 외에도 원하시는 주제 이런 얘기 해주세요. 뭐 감상 후기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비건 먼지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 만나고 있고요. 최근에는 디톡스 하우스 시리즈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건먼지와 협업과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비건먼지 인스타그램 DM을 보내주시거나 piart33@gmail.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월요일 저녁 10시에 마포 FM 팟빵 팟캐스트에서 만나요. 안녕!